환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면서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이 모두 올바른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블로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접하고 이것들이 정말로 실천을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질문해 줬을 때는 제가 또 상세히 답변도 드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그냥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띵가띵가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음악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게 또 환자분들에게는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통해서 저도 힐링을 하고 또 환자분들에게도 그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죠. 좀 음식 같은 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미료 같은 거 되게 싫어하고 유통기한 같은 거 되게 철저하고 그런 거 조금 가끔 피곤할 때가 좀 있어요. 좋은 점은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첫 아이 키우다 보니까 좀 사소한 걸로 되게 걱정도 되고 얘 왜 이런 거 왜 이러지 이런 거 잘 모를 때 매번 소아과 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런 데 조언을 좀 많이 해줘서 좋죠.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아기하고 좀 더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 띵까띵까에서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강자 MC 이삼남입니다. 네, 새로움이 시작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하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초록색이 연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2015년 새봄 어떤 색을 칠하고 싶으신지요? 이번 봄날은 옆에 있는 가족을 돌봄, 그리고 나를 봄, 이웃을 봄, 그리고 희망찬 봄, 더불어 함께 건강해지는 새봄을 맞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요, 바로 여러분께 건강한 봄을 선사해 주실 분인데요. 100세 시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주신 한의사 조재곤 원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의사 조재곤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100세 시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고 해서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는 여기도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저희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을 보면서 사실 그 생각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이미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후를 즐기고 있으시고 평소에 손자 보러도 많이 내려오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달하세요. 보면은 이제 골프도 치시고 운동도 하고 뭐 기타도 배우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참 잘됐다. 건강하게 참 잘 지내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정작 저희 아버지를 보면은 굉장히 원래도 잔병 치레도 좀 하시는 데다가 이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을 하고 있으세요. 은퇴를 안 하셨는데 사실 나이로만 보면은 이미 연배가 여기 앞에 있으신 분들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쉬셔도 되는데 일도 하시고 또 정작 쉬었을 때는 뭔가 여행을 가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편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을까? 건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노후가 되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한 삶이 정말로 중요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전달을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주제를 사실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TV에 이 암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두 분의 쌍둥이이신 70세 노인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아주 이제 손자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쾌활하게 아주 즐거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세요. 위암에 걸려서 위절제 수술도 하시고 항암 수술 받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두 분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도 똑같은 이제 환경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 굉장히 이제 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으시고 또 다른 분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질병 때문에 힘들고 삶의 질이 떨어진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한 노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1년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인데요. 남자는 보면은 77세 정도, 여성분들은 84세 정도까지가 이제 평균 수명이다라고 나와요. 사실 뭐 제목 자체는 100세 시대의 건강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100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정책 자체도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목표로 해서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970년대에 평균 수명을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한 20년 가까이가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평균 수명이 80세, 77세 이 정도까지 되지만 건강하게 그 나이까지 사느냐?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건강하게 한국인이 삶을 사는 나이를 또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는 65세, 여성은 66세 정도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실 격차가 좀 있죠. 평균 수명 자체는 훨씬 더 길게 오래 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국인의 은퇴 연령을 보게 되면 거의 한 61.3세 정도라고 실제적으로 은퇴하는 나이가 그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동의를 했겠지만 아이들을 자식들을 키우느라 또 열심히 일도 하시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이제는 조금 일도 쉬고 아이들이 잘 이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고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젠 내가 좀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나이가 들 때쯤이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몸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사실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노후에 이제 의료비가 지출되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국민 한 명당 평생 내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금액이 무려 1억 원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내가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서 지출이 되는 의료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이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 가까이가 내가 결국엔 은퇴한 이후에 의료비로 질병을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지출을 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비용들이 사실 내가 병원에 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행도 가고 다른 뭐 노래도 부르고 여기에 오시면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배우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 되고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힘들게 삶을 이제 자꾸 이어가야 되는 이런 쪽에 자꾸 지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최근에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이제 10년 동안 내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 10년 동안 질병을 오래 살긴 하지만 그 질병을 앓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호흡기 질환이나 아니면은 심장 질환들 아니면 뇌혈관 질환 이러한 것들을 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 병원에 지내는 기간 동안까지가 거의 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보면은 내가 이제
병원에서 뭐 호흡기나 아니면 산소호흡기 이런 것들을 달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건강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아주 열악한 그런 질병 환경을 유지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한국인의 사망 원인 순위를 보게 되면 특히나 1, 2, 3위가 암, 첫 번째 1위는 암이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세 번째는 심혈관 계통 질환들, 뭐 심장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앓는 게 1, 2, 3위 공통이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당뇨라든지 아니면 뭐 폐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 사망을 하는 원인이 있긴 하지만 상위 1, 2, 3위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심혈관계 질환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거나 내지는 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질환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비만이나 아니면 운동 부족 내지는 너무 많이 먹고 활동량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활 습관이 이제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병들을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라든지 심장병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면역 이상 때문에 발생되는 질환들이 보통 보면 뭐 암이라든지 그리고 천식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기침이 많이 나고 가래가 나고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만성기관지염이라든지 폐기종이라든지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호흡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어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면역의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노후를 지내는 데 있어서 가장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질환들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타고나는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앓고 있는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보면 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혈압이라는 것도 대부분 보면은 유전적인 경향, 가족력이 있거나 윗대에 뭐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이제 요인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못 먹고 못 살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했죠. 경제도 발달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먹거리도 굉장히 사실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냥 뭐 그야말로 자연에서 나는 거, 뭐 고구마를 캐서 먹는다든지 사과를 먹는다든지 뭐 감자를 캐서 먹는다든지 이런 자연식품들이 위주였다면 요즘은 가공식품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보면은 뭐 햄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런 먹거리들도 굉장히 풍족해지고 많이 환경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 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오염도 굉장히 이제 많이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있죠. 사실 이제 봄철이 됐는데 보면은 뭐 뉴스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라든지 이제 뉴스에서도 막 조심을 하시라고 얘기가 많이들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질환을 생기게 하는데 크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또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것 때문에 사실 뭐 갑상선 기능 이상이 온다든지 내지는 뭐 자궁근종이나 여러 가지 다른 뭐 정신질환들,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앓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심혈관 계통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 몸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전적인 부분, 사실 우리가 타고나는 체질적인 부분이라는 게 그러면은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건강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나는 윗대에 그런 암을 앓으신 분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나도 어차피 걸릴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그 똑같은 쌍둥이 할아버지의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그죠? 그 할아버지가 왜 한 분은 똑같은 유전적인 형질을 타고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한 분은 위암에 걸려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느냐,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한 분은 굉장히 평소에도 운동을 열심히 잘 하고 그리고 먹거리 자체도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아니라 아주 유기농 음식들, 건강하고 아주 좋은 천연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고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유쾌하고 아주 쾌활하고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여가 활동들도 즐기시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한 분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아요. 한 분은 어떤 삶을 살으셨냐면 평소에 막 일을 과로를 많이 하고 늦게 자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과음을 한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위암에 걸리게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윗대에 어떤 위암 경력이나 아니면 식도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질병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또 나타나지 않기도 해요.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면 유전 형질 정보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마치 우리가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해서 불을 켜고 끄는 것처럼 그거를 실제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느냐 못하게 하느냐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 선천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유전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게 내 자손들에게 또 유전이 되고 물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삶을 내가 잘 살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요즘 사는 세상에서는 못 먹어서 허약해서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먹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면역기능 이상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들이 사실은 생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국인의 40대에서 60대 정도 됐을 때 비만 그 인구 자체가 30-40% 이상은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잘 먹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너무 잘 먹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독소라든지 면역 기능 이상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되고 실제로 사람이 살이 찌고 나면은 그 살을 이제 어떻게든 내가 몸매를 유지를 하고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많이 먹어야지 또 그 체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은 심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몸을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꾸 펌프질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영양분이나 산소를 막 보내기 위해서 심장은 막 일을 과도하게 하는 거죠. 너무 과하게 정상적인 상황보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 쪽에 이상이 생기거나 혈압 상황이 생기거나 심근경색이 오거나 이런 형태까지도 사실은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비만이란 잘 먹고 풍요로운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비만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위해 노후의 건강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라는 부분을 제가 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 스트레스라는 부분이 보면 우리 몸에서는 자율신경계통의 이상을 많이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는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몸을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 자체가 많이 이제 과도하게 과민해지는 상황이 돼요. 교감신경 자체가 적절히 부교감신경도 조절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몸의 대사기능 상태가 적절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라든지 하복부 쪽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이러한 질환들까지도 쉽게 잘 나타나게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또
악과와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들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암이 쉽게 발병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인병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보면 생활습관이거든요. 내가 먹는 것도 그렇고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습관이 관련된 거예요. 예. 먹는 것들, 먹거리들, 그리고 내가 막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빨리 먹기도 하고, 예.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막 이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식사를 뭐 유럽이나 외국 서양 사람들처럼 1시간씩 이렇게 여유를 두고 먹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죠? 예. 빨리 먹는다거나 급하게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내 이제 어떤 면역 기능들, 장애 기능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몸의 습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식습관,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건 마음의 습관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을 보면 그 일 자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내 마음 자체가 그거를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부분은 마음의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천을 하시고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잘 하셨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음식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우리가 최근 먹는 음식들이 보면 대부분 부드러운 음식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뭐 고구마 같은 거 풀뿌리 캐가지고 이렇게 먹고 뭐 그런 것들을 먹으면 대부분 음식들이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네, 그렇죠. 많이 씹어야지 맛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요즘 음식들이 보면 대부분 입에서 살살 녹고 부드럽고 이러면 그게 진짜 고급 음식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음식들을 보면 그 가공식품류에는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유화제라든지 합성 착색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맛도 이제 굉장히 맛있게 달거나 짜거나 아주 입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사실은 천연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독성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들, 패스트푸드,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최대한 천연적인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효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발효 음식 사실 뭐 된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은 한류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자기들 음식에 적용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는 정말로 건강한 음식이 됩니다. 장에서 면역 기능을 잘 회복을 시켜주고 유산균이 많이 늘어나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암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병률을 떨어뜨리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빨리 먹거나 아니면은 안 먹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조금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이 제가 얘기를 해보면 배가 안 고프대요. 그러면은 하루에 그냥 내가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말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어요. 그 배고플 때는 이제 또 입맛이 막 당기니까 막 한꺼번에 많이 먹어요. 그러면 당연히 체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막 과민성 장증후군이 생겨가지고 막 설사를 했다가 변비를 했다가 막 갔다 왔다 하거나 이런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이 나이가 드셔서 호흡기 질환 때문에 숨이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대사성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이런 식습관이 안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훨씬 더 그 증상이 많이 심해지고 또 내가 그 약을 먹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에 대한 것들 과식폭식하지 않고 천천히 많이 씹어먹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스 레시피를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면역 기능을 좋아지게끔 하는 레시피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토마토고요. 두 번째는 양배추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블루베리입니다. 예, 아마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먹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 3대 슈퍼푸드라고 해서 굉장히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도 여기에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 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심혈관 계통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를 또 많이 섭취를 하시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에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장에서의 염증 반응이나 면역 기능, 독소가 생겨나는 부분들을 많이 줄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음식들, 나쁜 음식들을 먹거나 식습관이 조금 나빠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그리고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타민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면역 기능이나 대사 기능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이제 특효가 있죠. 요즘 또 특히나 이 블루베리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냥 섭취를 할 수도 있지만 녹즙기에 내려서 먹게 되면 훨씬 더 유효 성분을 강하게 많은 양을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녹즙기에 내려서 먹는 것들을 권해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 정도의 섭취를 할 수 있는 용량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뭐 이런 정보들은, 음식에 관련된 정보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저보다 많이 알고 계세요. 요즘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왜 굳이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난치성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치료를 할 때 이거를 다 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안 먹었을 때 환자들의 치료 경과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단순히 약이 아니라 이러한 천연적인 음식을 통해서 나의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고 자극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첨가가 되었을 때 치료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환자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 가지 음식이 제가 무엇보다 어떤 음식보다 환자들에게 먹여봤을 때 아주 효과가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잘 먹고 실천을 장복을 하시면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에 이어서 제가 특히나 식습관에 있어서 많이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50번씩 천천히 많이 씹어 먹는 습관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먹거나 내지는 뭐 야식을 한다든지 늦게 먹는다든지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좋은 음식이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0번씩 천천히 씹는 게 왜 중요한가? 실제로 대학에서 연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토의 도시사 대학에서 그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은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씹어 먹게 되면 입안에서 침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침이 굉장히 강력한 면역 물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발암 물질을 여러 가지 종류를 이 타액 침에 담아가지고 약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봤더니 침에 담겨있는 그 발암 물질들이 거의 한 80~90% 정도까지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단순히 먹어서 빨리빨리 넘기는 게 아니라 입에서부터 소화 기능을 준비를 많이 시켜서 침과 많이 섞어서 삼키게 되면 실제적으로 음식에서 생겨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번 씹는 것들을 굉장히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드려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제 이걸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이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를 해보면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예. 분명히 음식은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실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식사가 굉장히 불규칙하다거나 급하게 먹는다거나 늦게 먹는다거나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것들을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꼬치꼬치 물어서 막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그 환자는 잘 낫지도 않고 계속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지고 건강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잘 실천할수록 침이 많이 분비가 되고 내 면역 기능 자체가 아주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0번 씹는 습관은 이 모든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천히 우리가 많이 씹어 먹게 되면 포만감이 빨리 생겨요. 우리가 음식을 빨리 먹으면 위장은 배가 이미 그득하게 차 있지만 머리에서는 사실 내가 아직까지는 배가 고픈데 음식이 아직 덜 들어왔어 라고 실제로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천천히 많이 씹어 먹게 되면 뇌에서 음식이 이제 조금씩 자꾸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씹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칼로리 소모량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을 예방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습관과 음식하고 이어서 이제 운동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서 막 관절이 아프기 시작해요.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운동을 해야 되나. 요즘 뭐 TV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우통을 이렇게 확 벗으면서 내가 몸짱이다 하면서 막 울룩불룩한 걸 막 보여줘요. 예, 저희 집사람 TV 보다가 아주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탄성을 질러요. 탄성을 이렇게 질러요. 예, 그런데 그런 몸이 되려면 사실 막 이렇게 역기를 들고 무거운 걸 들고 막 근력 운동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내가 몸이 힘든데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진짜 그런 운동을 해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느냐? 예,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가볍게 걷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운동만 적당한 중등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만 해도 운동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근력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유지를 하는 게 어떤 질병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조사를 해봤더니 암이나 뇌졸중 그리고 심장병에 걸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육량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질환이 실제로도 잘 낫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20대 이후부터는 1년에 1%씩은 근육량이 줄어요. 그리고 6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한 30% 이상, 45%까지도 근육량이 확 줄어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키가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은 척추가 이렇게 사람을 꼿꼿하게 받치고 있는데 근육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면 점점 지탱을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뼈를 못 받치는 것도 있지만 몸속에 있는 장기들,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뭐 아니면 위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근육들이 이렇게 집어들어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점점 기능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노후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죠?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애들은 애들대로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하라 그러면 말도 안 듣고 막 그죠?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런데 이제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사실 마음이라는 거는 내 뜻대로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뭐 좋은 생각만 하세요. 저도 이런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부분을.
스킨십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애가 들어왔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이래도 가서 그냥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예. 예. 한번 안는 것만으로 실제적으로 이 포옹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는지를 생리학적으로 이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포옹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스킨십의 영향에 의해서 옥시토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을 이제 진정을 시키고 이완을 시키는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긴장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몸이 이완이 되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옹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해요.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국인들의 삶이나 성향을 봤을 때는 자기를 낮추거나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겸손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잘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만들려면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은 막 이제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뭐 심하면 이제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에너지를 나타내는지를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한 이제 그 공중파 방송에서 실험을 한 건데, 이제 아나운서들 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짜증이 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그러한 말들을 직접적으로 하게끔 한 부류를 정해놓고, 어떠한 한 부류는 이제 아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좋은 말만 하게끔 이제 선택을 해서 그룹을 딱 나눠가지고 이제 갓 지은 쌀밥을 그 유리병 안에 딱 넣어가지고 그 각각의 사람들한테 이제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아주 이 좋은 말,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만 그 병에다 대고 얘기를 하게끔 상황이 생겼을 때 얘기를 하고, 또 한 부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것들을 거기에다 대고 푸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일주일 뒤에 딱 그 결과를 딱 보니까 어땠느냐. 좋은 말을 많이 들었던 그 갓진 쌀밥 있죠. 일주일 동안 그건 뭐 냉장 보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상온에 그냥 둔 거예요. 당연히 쌀밥을 상온에 뒀으니까 상하겠죠. 그죠? 그건 똑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좋은 말을 들었던 쌀밥은 아주 누룽지 냄새가 아주 구수한 이런 냄새가 나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 아주 이제 욕을 듣고 막 짜증 섞인 말을 듣고 막 이랬던 쌀밥은 나중에 딱 열어봤더니 아주 검은색의 아주 독성이 강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됐다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다 또 동일해요. 좋은 말을 들었던 그 몇 사람들의 결과물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얀색 아주 좋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나쁜 말을 들었던 쌀밥은 검정색의 아주 나쁜 독성이 강한 이러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지만 상대방에게 그 에너지가 나쁜 걸 전달이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몸에도 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쁘고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들을 쓰는 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이 수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TV가 워낙 이제 재밌는 걸 많이 하니까 늦게까지 누워서 이제 자야지 누워가지고는 TV 켜놓고 이제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 1, 2시 넘어서까지 TV 보다가 슬쩍 잠들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수면이 굉장히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보면은 사실 밤 사이에 새벽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때 이제 이 면역에 관련된 장기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호르몬이 그때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타이밍을, 황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우리 면역 기능이 굉장히 회복이 잘 안 되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시 전에 꼭 잠을 주무시고 적어도 아침에 한 8시 정도, 7, 8시간 정도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연세가 드시면 사실 잠이 자꾸 줄어들어서 새벽에 깨시죠, 그죠? 예, 그래도 일찍, 예, 그죠? 예, 일찍 주무시는 거는 그래도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 주무시면 이 면역 기능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12시 전, 11시 정도는 주무신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올해 대학교 들어가는 외손자가 있어요. 근데 얼굴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네, 그 아토피가 사실은 굉장히 난치성 피부 질환입니다. 우리가 습진인데 6개월 이상 이제 낫지 않았을 때 계속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아토피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아토피라고 하면 어릴 때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대학생인데 굉장히 고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인 아토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강의를 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아토피라는 질환은 어떤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건강하고 잘못된 습관들, 대학생 되면 보통은 생활이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뭐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다 보면 이제 늦게 자기도 하고 이제 먹는 음식도 막 인스턴트 음식들 뭐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먹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 몸의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떨어뜨리다 보니까 반복을 하게 돼요. 아토피라는 질환은 사실 한번 이제 쉽게 낫는다고 금방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거나 뭐 생활 습관 이러한 것들이 나빠지고 유지가 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반복을 하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뭐 좀 어울려서 놀고 싶긴 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좀 지킬 것들은 원칙을 정해서 잘 지키고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아토피가 있을 때는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피부 증상이니까 심하지가 않으면 그냥 대충 연고 바르고 이러다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대충 견디면서 그냥 살다 보면 만성화가 되면서 피부 기능 조직 자체가 완전히 나중에 변성이 되고 잘 바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생겨났을 때 조기에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가 가장 환자들이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제가 치매 이 테스트를 받으려면은 어느 몇 가지 정도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인가 음식 같은 것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치매를 검사를 하는 거는 사실 이 검사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설문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활동적인 부분들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을 키우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육을 자극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뇌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운동을 굉장히 많이 권해드려요. 실제적으로 신경정신과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러한 그 근육 운동을 통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시키는데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치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약을 먹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뇌 기능을 많이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뭐 천연 음식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블루베리라든지 아세로라라든지 이런 베리류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뇌 기능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를 많이 섭취를 하는 것도 특히나 이 뇌혈관 계통을 강하게 만들고 피의 혈액순환을 많이 좋아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 섭취를 하는 것도 특히나 이제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힘들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실천을 하시느냐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다들 굉장히 척척 박사예요. 저보다 아시는 것들도 많고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걸 지켜서 하시는 분들은 열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그러한 질환들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열심히 잘 실천을 하셔서 건강한 100세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삶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강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강연 주제를 이렇게 정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는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65세 이상 이제 이 노인 인구들에서 의료비 지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질병을 앓거나 병원에 다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정한 이유 자체도 어떻게 하면 노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사실은 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피부 건강, 미남 미녀의 필수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원장님의 피부 관리법 어떻게 좀 알 수 없을까요? 네, 사실 이 피부 비법이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저는 이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요. 하루에 적어도 한 2리터 이상 정도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이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잘 배출이 되게 해주면은 이 우리 피부의 수분 자체도 적당히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물을 좀 평소에 많이 드시고, 그리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현대인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일이나 과로를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잠이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나 대사 기능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피부의 기능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음식들을 평소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천연 식품으로 된 부분들, 그 발효 음식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섭취를 하고, 그리고 잘 자고,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하는 거, 이런 부분들만 잘 실천을 하셔도 분명히 이 피부의 동안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원장님의 강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셨을 텐데요. 원장님은 오늘 강연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100점을 주고 싶은데요. 네. 네,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이 또 제가 드렸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실천을 하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큽니다. 뭐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굉장히 저는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2015년 새봄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이 면역 질환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난치성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환들을 또 연구를 하고 논문도 발표를 하고 또 임상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을 빨리 더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게 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올해 또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또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요. 요즘은 또 독감이나 장염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건강한 봄날 그리고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